5.13 총선이 다가오면서 여야의 공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핵심은 현역 물갈이업인데요. 본격적으로 여야가 공천 작업에 들어가면서 여의도 정가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최고위에서 지도부가 공개 충돌을 하면서 이미 뜨거운 공방에 휩싸였습니다.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현역 의원들에까지 예외 없이 검증대에 올려놓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내부 갈등이 불거진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공천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물갈이 작업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 컷오프 이후에도 공천 부적격자를 걸러내기로 하는 등 강도 높은 심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4년 만에 펼쳐지는 여야의 공천 전쟁에 대해서 집중 분석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하실 분들입니다. 장성호 건국대 국가정보학과 교수, 박태우 고려대 연구교수,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 부서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새누리당 공천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 그야말로 칼자루를 쥔 형국입니다. 지난주 최고위원회에서 친박과 비박, 볼썽사나운 설전이 오갔는데 당시 장면 한번 보시고 대담 들어가겠습니다. 과정에서는 과거에 있었던 미운 놈 쳐내고 자기 사람 심기 그런 공천은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 독선적으로나 이 자꾸만 용납하지 않겠다고 또 이런 얘기하면 참 곤란하거든요. 뭐 똑같은 말 반복시키는데 공천관리위원회가 당한 단계에 벗어난 행위는 절대 제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언행도 분명히 용납하지 않습니다. 잘 돌아간다. 정말 부끄럽다. 나라가 이 지경에 지금 위기에 처한데 지도부에서 계속 이런 모습을 보이다니. 네, 마지막 김태호 최고위원, 당이 잘 돌아간다. 예, 금주의 말말말이었습니다. 예, 공천 룰을 놓고 그 김무성 대표와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 갈등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갈등의 본질이 결국 차기 미래 권력을 누가 쥐느냐 그거라고 그러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본질적으로 보면 정당의 본질적인 목적은 공천을 통해서 새로운 인물을 배출하는 겁니다. 공천을 통해서 배출해서 후보자를 배출해서 이것이 이제 당선이 돼서 의회로 가고 그러고 나서 그 힘을 바탕으로 해서 정권을 창출하는 것이 정당의 목적인데 그렇게 봤을 때 지금 공천 시즌이 아닙니까? 여기에서는 그야말로 공천에서 살아남기 위한 특히 우리 정치만의 특수한 것이 계파 정치라는 그런 특수한 어떤 상황이 있기 때문에 계파가 유리한 대로 공천을 끌고 가든가 아니면 마지막에 우리 역대 총선에서 각 당에서 공천 칼바람이 불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와 마찬가지로 누가 공천권을 쥐냐 이것이 지금 당내 권력 갈등의 가장 핵심적인 모습이 있다고 봤을 때 새누리당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김무성 대표와 그리고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 간의 어떤 권력적인 지형이 훨씬 더 친박한테 유리하게 형성이 돼 있다. 구조적으로 앞서 있다고 봅니다. 네, 결국 그러면 친박 비박 다음 총선 끝나고 누가 좀 권력을 쥘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차기 대선으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보는데 결국은 당내 어떤 권력은 친박이든 비박이든 어느 계파 의원이 맞나 의원 수로 따지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뭐 이렇게 그 이한구 위원장이 뭐 어떻게 보면 뭐 다 날리겠다는 식으로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역 물갈이 어느 정도 선까지 이뤄질 걸로 예상하십니까? 일단 뭐 그 말씀드리기 전에 국민들이 좀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전쟁 날 것 같은 위기였는데 사실은 뭐 여당이 저렇게 싸우는 거 보면 아직 여유가 있는 것 같아서 안보 위기는 없는 것 같아서 다행인지 아닌지 좀 씁쓸하긴 한데 제가 볼 때는 뭐 이한구 의원이 그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으면서 공천에 자꾸 개입하면 나는 좀 치사해서 안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당 대표가 그만두든 내가 그만두겠다 내지는 당 대표가 공천 못 받는 수도 있다 이쯤 되면 뭐 제가 보기 공천 물갈이 폭도 정해질 것 같은데 아마도 17개 원역에 최소 하나 많으면 3군데였으니까 17개 내지 51개 이렇게 다 51개를 다 하면 현역은 51명 날린다는 얘기인데 그렇게까지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최경환과 김무성이라고 하는 친박과 비박의 합의점이 공천관리위원회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라고 할 때 어느 정도 대통령의 그 집권 후반기를 책임질 진실한 사람들에 대한 용인이
그 김무성 대표가 해준 게 아닌가.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한 두 가지의 평균점이 한 30석 정도는 충분히 날릴 것 같고, 그것은 안정적 당선이 보장되는 TKK 지역, 대구 경북 지역과 서울 강남 서초 지역으로 집중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네, 이거 30석 뭐 최대 50 이상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은 그 자리에 소위 친박계 인사들을 꽂아 넣을 것이다. 그런 예상이 많습니다. 예. 교수님, 그러면은 당이 이렇게 가다 뭐 깨질 것 같다는 우려도 있는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느 선거 또 어느 정당이든 총선 앞에 놓고 항상 이 정도의 갈등이 있었죠. 이거 가지고 뭐 깨지진 않고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뭐 친노 패권주의라는 그런 아주 폐쇄적인 구조 때문에 결국은 분당까지 갔지만, 탈당 분당이지만, 새누리당은 뭐 그렇게까지 아닐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지금 핵심은 뭐냐면 김무성 대표가 소위 국민경선 상향식 공천을 정치혁명이라고까지 이렇게 미화하면서 1mm도 지금 물러나지 않고 친박과 타협이 안 되고 있죠. 그런데 어떻게 모르겠어요. 기한구 공천관리위원장 임명되는 과정을 보면 협상 과정이 좀 있었고 고성이 오갔습니다만, 그분을 또 거기 앉혀놓은 거 보면은 또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이한구 위원장 평소 스타일로 보면은 나름대로 소신도 있고 좀 독단성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 그거 아니겠어요? 우선 추천 규정. 그거 시한폭탄이에요, 지금 보니까. 거기 보면 뭐 여성 장애인이나 요즘에 이제 청년까지. 그래 등. 과연 등에 뭐가 있느냐 이거. 그럼 등에 해당되는 사람이 혹시 박근혜 대통령의 개혁 정책에 협조하지 않은 사람도 포함되느냐? 이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당의 정체성이 안 맞는 사람도 포함되느냐? 이제 내관이 지금 화약고가 지금 불붙기 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천관리위원회 과정 회의만 하면 최고위원회에서 이렇게 싸우고 고함이 오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튼 이번에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2000년도에 16대 선거 때 총선 때 한 43명의 지금 현역 의원이 탈락했는데, 그거 비슷한 수준이 아마 현역 탈락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의석수가 160석 가까이 되기 때문에 지금 정량 검증, 정성 검증, 아주 면밀한 검증을 통해 가지고 친박은 많이 되도록이면 좀 새로운 인재를 투입하려고 하는 입장이고, 그런데 김무성 대표도 큰 명분이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새로운 인물을 영입해서 많은 의석수를 확보하겠다는데 그 명분에는 김무성 대표가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교수님, 여론조사를 보면은 항상 지역구 주민들이 좀 바꾸자, 현역 의원들을 그동안 너무 못했다, 이런 의견이 많은데, 또 당내 민주주의, 소위 민주주의를 보면 상향식 공천이 우선 아닙니까? 근데 국민들은 전략 공천을 원하고, 뭐 이렇게 괴리감이 있는데 무엇이 가장 좀 최선의 방안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저는 보십니까? 두 가지가 다 결합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의 입장에서는 당선이 될 수 있는, 왜냐하면 이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에는 당이 원하는 그런 향후의 가치라든가 이념을 실현할 수 없고요. 그렇지만 또 새로운 인물들을 많이 발굴해야 하고, 또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동안의 구태 정치, 파벌 정치, 그 부분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개혁해 주길 바라는 목소리거든요. 저는 두 가지가 개혁돼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새누리당의 내부는 저는 현재 권력과 미래 권력의 싸움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 이후에서 내년 대선 국민에 들어간다면 약 올 연말까지 기간이 남아 있거든요. 그 이후에는 국정 장악력은 아주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고, 레임덕이 들어가는 것은 어느 나라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김무성 대표는 이번에 많은 비박 의원들을 당선시키지 못한다면 이 향후의 대선 레이스에서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권력을 놓고 싸우는 것은 정치의 본질이고요. 그렇다면 국민이 원하는 좋은 정치인을 어떻게 발굴하고 또 그들이 당선될 수 있게 해주느냐. 저는 여성, 장애인 등이라고 했던 등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가 있느냐. 소위 말해서 우리 사회의 소수자, 또 우리 정치가 개혁해야 될 그런 방향에 대해서 등이라는 표현 속에 들어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정치는 서로의 이익을 나누고 국민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 또 김무성 대표 현재로는 강력하게 부딪히고 있습니다. 기싸움입니다. 여기서 지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향후 정치, 또 김무성 대표의 대선 레이스 모두가 다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됩니다. 끈질기게 아마 대결도 하고 협상도 해서 저는 새누리당 내부에서 어떤 타협점을 만들어내고, 일부는 그런 전략공천, 소위 말해서 우선 추천이라는 흐름으로 가고요. 또 일부는 그런 상향식 공천을 통해서 새로운 인물을 발굴하는 그런 흐름이 결국은 뭔가 조화를 찾게 되지 않을까. 현재는 아주 격렬해 보이지만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양자 간의 조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 먼저 교수님, 공천학살이란 말은 저도 그때 취재하면서 그 경험해봤죠. 2000년 한나라당 공천 때 했는데, 저 공천학살 먼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어떤 용어인지.
그 공천 학살 그것은 공천을 탈락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억울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것을 주도한 세력은 이 공천 학살을 통해서 아니 정치 쇄신, 인적 쇄신을 통해서 총선에 승리했다 이렇게 미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각도에서 보냐에 따라서 틀립니다. 물론 이 공천권이 정말 민주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민주적인 방식이 누가 정합니까? 공천권은 당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게 돼 있고 원래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해서 공천학살은 다른 말로 하면 전략공천이라는 개념인데 60년대 공화당을 만들어 놓고 김종필 그때 당시에 공화당 총재 김종필 씨가 그때 당시에 공천권은 당 총재한테 있다. 그 총재는 대통령이다.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사실은 이 위에서 공천권을 행사하는 그런 어떤 정당의 출발점이 있었는데 소위 말해서 오늘날 이렇게 하는 우리 전략공천의 뿌리는 2003년도 노무현 대통령의 탄생 이후에 이 전략공천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17대 총선부터 사실은 이 전략공천이 이제 시행이 됐는데 가장 지금 이 전략공천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공천 학살을 당한 대표적인 분이 이기택 그 전 민주당 총재 오늘 이제 어제 돌아가신 네. 이기택 총재가 사실은 그때 당시 한나라당으로 왔습니다. 16대 총선 때 그때 당시 총재가 이회창 총재였고 그때 이제 뭐 대선 실패도 하고 당이 위기에 있을 때 이 공천 학살 전략 공천을 통해서 10대 총선에 압승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홍성우 공천심사위원장이었고 공천위원은 하순봉, 이부영, 정창화 그리고 최근에 유명하신 분 윤여준 장관 같은 분 이런 분들이 여의도 연구소장으로 해서 공천위에 들어가서 그때 당시 공천 학살이라고 표현했던 두 분이 김윤환 그리고 이기택 이 두 분이 공천 학살을 당해서 민국당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예, 예. 예, 이제 그런 차원에서 당한 사람 입장에서 공천 학살이고 기득권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정치 쇄신이고 당의 쇄신이고 인적 쇄신이고 이렇게 포장하는 것이 이런 것이고 이것을 이제 전략공천을 안 하고 새누리당에서는 이제 우선 추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당은 인적 쇄신을 해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그것을 교체 지수라고 하는데 국민들이 개혁의 바로미터로 보는 것은 인적 쇄신이다. 그래서 지난 총선 때 49.3이 인적 쇄신했는데 지금 새누리당 경선 눌러보면 20%도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김무성 대표의 어떤 대표의 위상이 상당히 흔들릴 수 있는 것이 너무 말이 많이 앞서갔다. 전략 공천은 없고 완전 100% 국민 경선하고 이것이 안 되면 나는 정치적 생명을 걸겠다고 했기 때문에 김무성 대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일정 부분 또 책임질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중요한 말씀 하셨는데 지금 김무성 대표께서 너무 국민 공천에 이렇게 큰 방점을 찍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지금 등록한 예비 후보들 신인들이 설 자리가 없어요. 너무나 기울어져 가지고 운동장이 심지어는 그 뭐 당원 명부라고 배포한 거 보니까 말이죠. 책임 당원하고 구분도 안 되고 또 유령 당원도 많고 현역들을 너무 지켜주겠다는 뭐 그거야 뭐 이제 총선 후에 본인을 지지하는 의원들 많이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만 이런 명분 싸움에서 지금 계속 밀리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뭐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말씀하시는 100% 국민 경선도 당원의 뜻이 너무 또 배제돼도 그것도 맞지 않고 그렇든 저렇든 간에 하여튼 중요한 건 좋은 인재들을 적당히 잘 선발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좀 테이블에 좋은 음식으로 내놓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국민들이 선택을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안 되면은 명분이 좋건 안 좋건 간에 정당 정치 의미가 없는 거죠. 네, 소장님. 저 2008년에 그 박근혜 당시 후보 그때 그 친박계가 공천학살을 당해서 친박연대 또는 친박 무소속연대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그 공천학살이 다시 재현된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요. 하나는 뭐 상징적 인물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탈당에 대한 학살에 대한 정확한 피해자라고 하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무성과 최경환 친박과 비박의 타협점으로 이한구 그러니까 비박의 당대표인 김무성 체제하에서 공천 관리는 친박이 하는 이한구가 들어와서 거기에 속하지 못한 사람은 실제로 정말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두 개파에서 생기지 않은 정말로 빼꼽고 줄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크게 제가 보기에는 뭐 찍소리 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즉 그것을 상징할 만한 인물이라든가 대권주자라든가 차기 당권주자라든가 아니면 정말로 누가 봐도 부당하게 그 공천에서 탈락한 명분이 크게 있다던가
뭐 친이계가 잡아서 친박을 학살했다든가 친박이 잡아 친이를 없앴다든가 이런 명분이 지금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대규모 탈당 자체는 없겠지만 그래도 현역 의원들 중에서 공천 탈락에 대한 그 불만에 대해서 명예 회복을 위해서 아니면 다음번에 총선 출마를 위한 명분 찾기 위해서 개별적인 탈당이라든가 무소속 출마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개별 탈당은 무소속 출마 있을 수 있다 그랬는데 결국은 그런 얘기가 있어요. 예, 유승민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코드가 안 맞는다 이 정권하고 이번에 만약 못 받으면 국민의당이나 더민주당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가 있는데 교수님 뭐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승민 의원을 그동안에 현장에서 봐왔고 그동안 했던 발언을 본다면 유승민 의원은 확실한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열려있는 그런 그동안 정치를 보여온 것 같아요. 이분이 갖고 있는 새누리당에 대한 애착, 그다음에 특히 그동안에 있었던 이 보수 정치에 대한 애착이 있기 때문에 저는 탈당하지 않고 당에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그럴 가능성이 크다라고 봅니다. 그러나 정치는 또 100% 장담을 할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과거 그런 공천 학살이라는 용어가 쓰일 정도로 한쪽이 이제 추방이 되고 뭐 그런 경우에는 탈당을 해서 새로운 당을 만들었던 거. 지금 박근혜 대통령도 또 그런 경험을 갖고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또 지역민들의 또 확실한 지지를 받고 있는 걸로 이제 최근에 뭐 여론조사의 흐름도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누리당 내에서 좀 더 그런 타협점들을 잘 찾아나가는 거 저는 그게 지혜라고 보는데요. 그러나 원제는 또 새누리당이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거구 획정을 제대로 하지 않고 새로운 신인들이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든 또 원제는 저는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그런 정치의 정상적인 궤도를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좋은 인재를 국민들이 원하는 인재를 공천해서 국회에 들여보내서 입법부가 더 좋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정치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좀 더 당 내부에서 격렬하게 다툼을 하더라도 국민이 바라는 정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부상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네. 제가 이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은 집권 여당이고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지금 엄연히 살아있는 이거랑 2004년, 2008년이랑 상황이 틀리다고 봅니다. 2004년도에는 최병렬, 김문수 두 트로이카에서 김문수 공천위원장이 최병렬 그때 당시 대표까지 날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당시는 그렇죠. 야당이었고 2008년도 마찬가지로 강제섭 그때는 이제 친박 학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강제섭 대표도 마찬가지로 이방호 그때 당시 이제 사무총장이 공천권을 행사를 했는데 그래서 책임을 지고 강제섭 대표가 물론 총선 불출마를 한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지금은 대통령은 물론 국정의 책임자지만 엄연히 지금 새누리당이라는 정치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누군가가 공천이 탈락했다고 뛰쳐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면 지금 김무성 당 대표잖아요. 네. 그렇지만 지금 이한구 의원 같은 경우는 공천관리위원장입니다. 근데 관리위원장이 어떻게 당 대표한테 공천 안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어떤 권한을 갖고 있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그렇습니다. 이제 김무성 대표가 마련한 공천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현역 기득권 유지 지키기에 상당히 충실한 것이기 때문에 현역 의원 교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천들대로 김무성 대표가 전략 우선 추천제를 안 하겠다고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책임, 정치적인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도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로는 못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그런 어떤 발언의 뒷배경은 최고위 자체를 친박이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고 마지막에 가면 예를 들어서 김무성 대표가 끝까지 이거에 대해서 쥐지 않고 저항을 한다면 저항이라고 말이 좀 그렇지만 이거에 대해서 물러나지 않는다면 그럼 최고위 사퇴를 해서 비대위로 가면 원유철 대표가 비대위원장이 돼서 네. 과거에 했던 그런 비대위 체제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정권을 다 휘두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상정을 할 텐데 저는 거기까지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그럼 결국은 지금 이한구 위원장이 어떻게 대세를 쥐었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까, 교수님? 아무래도 이제 여당이 지금 시스템은 대충 기본 시스템은 갖춘 거예요. 공천관리위원회를 띄우면서 만에 하나 이제 합의가 안 되면은 표결을 하는데 공천관리위원들도 보면 6대3으로 지금 이렇게 6대3입니까? 맞습니까? 네, 6대3으로 최고위원회도 지금 앞섭니다. 그러니까 친박이 지금 제도적으로 이게 만약에 표결에 들어가면은 의의를 점할 수밖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 나고 또 이게 이제 우서 추천제도 있지만 당은 당규에 보면 단수 추천제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극단 대결로 가다 보면은
정말로 이제 표결로 가고 뭐 이런 뭐 감정 싸움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 근데 그거는 사실은 이제 뒤에서 협상이 잘 안 되니까 어떻게 막말처럼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럴 일은 없고요. 아마 이제 정치는 타협의 예술이기 때문에 타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께서 앞으로 지금 큰 칼자루를 쥐고 큰 그 역량을 발휘해야 되는데 뒤에서 대화를 하면서 풀어나가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다만 그 김무성, 이한구 두 사람은 뭐 제가 보기엔 그 여당의 이번 총선을 책임진 사령탑으로서 타협을 하겠죠. 원래 여당은 먹을 게 많아서 밥그릇을 깨지는 않는 게 관례인데, 근데 문제는 김무성 당 대표도 공천 안 줄 수 있다. 이거 공천 심사장에 나타나라. 이래서 평의원처럼 그 줄 서서 공천 심사 받고 하는 이런 대표의 수모를 당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타협을 할 때 하더라도 김무성 대표의 지도력을 인정하는 타협인지 아니면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김무성 대표 비박의 버르장머리를 고치는 그 타협인지가 중요한데, 저는 뭐 다음 주 정도에 의총을 소집해서 김무성 대표가 현역 의원들을 중심, 현역 동맹의 강한 무기로 친박을 압박해내고, 그래도 계속적으로 이한구 의원이 대폭 물갈이 국민 경선의 취지를 훼손한다고 하면 저는 뭐 영도로 지역구로 내려가서 당무를 거부하고 칩거하는 상황까지 가서 결국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대표와 상의해서 하겠다는 정도까지의 좀 그 정치적인 명분을 얻어낸 다음에 전략 공천을 받아들인 그런 정도의 수순을 가야지 김무성 대표가 총선에서도 영향력 행사하고 그 이유도 있지, 그렇지 않고 지금 최고위원회하고 공천관리위원 이한구 의원에게 저렇게 조롱당하고 멸시당한 상황에서 당대표로서 자기 원한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김무성 대표 그런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연하게 나서서 뭐 지도력을 일정 정도는 회복할 거라고 좀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근데 공천학살 하면 민주당도 예가 아닙니다. 그 당시 2012년이죠. 그때도 굉장히 시끄러운데 한명숙 대표, 그 소위 뭐 친노 운동권 세력이 그 세력만 공천 주고 나머지는 교묘하게 제외시켰다. 그래서 그 당시 트라우마가 지금 분당 사태로 이어졌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2012년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명숙 대표 당시 상황을 잠시 보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공천은 늘 그래왔다고, 늘 시끄럽다고 덮기에는 이번에는 상황이 조금 달라 보입니다. 공천 기준이 무엇인지 확실히 답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당시 당시 영상을 보니까 좀 낯이 익은 인물이 있습니다. 서영호 소장의 당시 얼굴이 보이는데 그 동대문에 출마하려다가 좌절됐었죠. 예. 그 당시 그 민주당 공천 어떤 게 문제였습니까? 뭐 저는 뭐 경선 하여튼 그 결과의 그 결정에 대해서 승복하고 출마는 하지 않았는데요. 당시에 뭐 그런 게 핵심적인 게 뭐였냐면 국민 경선 선거인단을 모집해서 그거를 통해서 경선을 원칙으로 한다. 지금의 김무성 대표가 했던 얘기하고 똑같이, 그래서 거의 1년 가까이 전에 그 방침이 정해져서 선거인단을 정치인들이 많이 모아서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실제 현역 의원들하고 그 당시 지도부와 가까운 의원들은 선거인단을 전혀 모집을 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조직 관리를 잘하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 웬걸 선거가 바로 코앞에서 공천을 결정할 때 보니까 그 대부분의 그 소위 말하는 주류 의원이라고 하는 분들, 그리고 그분과 가까운 분들은 다들 단수 공천으로 그냥 경선 없이 선거인단을 모집할 필요가 없었던 거더라고요. 나머지 그 비노 의원들이라던가 그리고 정치인들은 가혹하게 국민 경선이라는 거를 실시했는데, 저 당시 상황은 뭐 경선을 공고지역으로 발표해서 5명이 경선에 출발했는데 심사하고 중간 그 과정을 통해서 3명이 탈락하고 최종으로 결승전에 저를 포함해서 2사람이 올라갔는데, 그 경선 날짜까지 잡혀 있는데 최고위원회에서 어느 날 갑자기 전략지역으로 그것을 번복을 하고 다른 지역구에 경선 신청을 해서 탈락한 사람을 동대문구에 전략공천으로 내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부당하다라고 좀 항의를 했던 거고, 뭐 결과적으로 그런 뭐 상층 정치력이든 그런 결정조차도 제 실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승복을 하고 총선 결과. 알겠습니다. 예. 결국 새누리당은 과감하게 화끈하게 쳐내는데 민주당은 좀 지능적으로 이렇게 사람을 쳐내는군요. 그 당시는 제 기억에는 양쪽이 다 똑같았습니다. 당시 저도 현장에서 많이 그 취재를 하고 뭐 보고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민주당 아주 방금 보신 화면도 그렇고 새누리당에서도 여성 의원이 이 당 바닥에
누워서 울부짖고 뭐 그런 장면들을 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정치 문화가 사실은 문제가 아닌가. 공천이 정해지고 그렇다면 선거의 일정들, 선거구 획정 이렇게 법을 어기면서까지 이렇게 오래 가는 것, 이게 여야 간의 서로 알력 다툼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그걸 지키려고 하는 정당의 노력들이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보장이 돼야만 신인들도 열심히 뛸 수 있는 기관이 있지. 지금은 신인들이라든가 또 새로운 정치를 위해서 뛰는 사람들이 움직일 공간들이 없습니다. 지역민들에게 알릴 시간도 없고 당에서도 마찬가지로 배려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 정치 제도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개선되고 또 새로운 신인들을 발굴해달라는 시민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그런 정치권의 자세가 필요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 좀 전에 서부 소장이 보수는 먹을 것이 많아서 망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수는 이제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고 그랬는데 먹을 것이 적습니다. 파이가 적기 때문에 나눠 먹어야 되는데 그 나눠 먹는 것이 개파입니다. 그래서 야당 보면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도 개파가 7개 있지 않습니까 벌써? 그거 마찬가지로 그때 공천도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 정세균계, 박지원계 뭐 여러 가지 구민주계도 거기 또 박상천계까지 들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나눠먹기가 되기 때문에 공천 학살도 은밀하게 각 개파별로 은밀하게 솎아내고 자들끼리 담합해가지고 찍어 누르는, 그러니까 야당도 민주적인 것이 아니죠. 똑같다고 봅니다. 네. 저 취재 기자들 사이에서 어떤 얘기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누리당은 먹을 게 많다. 뭐 이렇게 대부분 부유하고 어떤 조직생활을 통해서 굉장히 승승장구한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새누리당은 명예직 정치인이다. 그리고 민주당은 직업적 정치인이다. 이렇게 봐요. 뭐 그걸 떠나가지고 지금 민주당 상황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소위 친노 운동권 세력이 줄이었는데 김종인 대표가 들어오면서 오히려 좀 밀리고 있다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그래서 사실 이번에 선거 전략하고도 연계가 돼요. 우리 국민 유권자들께서 이거를 잘 읽어내면은 엄청난 변화가 있고, 만약에 유권자들이 무관심하고 읽지 않으면은 또 구습으로 돌아갈 텐데 모르겠어요. 뭐 여러분이 여기도 이제 전문가들이 진단합니다만 저는 야당 선거의 판이 지금 완전히 바뀌었다. 왜냐하면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국내 정치 환경뿐만 아니라 대내 환경도 완전히 지금 소용돌이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4차 핵실험, 4차 미사일 발사 실험, 그다음에 우리 정부가 대응하는 개성공단 폐쇄, 이거 그동안에 누적된 거에 이제 부글부글 끓다가 이제 폭발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1998년 이후에 실시된 햇볕 정책이 18년 만에 지금 공식적으로 폐기되는 이런 순간입니다. 국제사회가 미국 하원에서 408대 2로 지금 대북 제재 법안을 과거와는 완전히 강도가 다른 세컨더리 복각까지 포함된 이런 판으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친노 세력에서 과거처럼 저항을 하고 이런 명분도 적어졌어요. 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또 과거의 모순이 더 나오고 본인들 입지가 적어집니다. 이러는 과정에 지금 문재인 대표께서 김종인 카드를 꺼내들어서 앉혀놨는데, 어떻게 보니까 김종인 카드가 또 쓸모가 있습니다. 무조건 밀어내서 이득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지금 의석수를 많이 마련해야지 친노 세력도 2017년대 대권에서 뭘 좀 가능성을 보냈는데 또 여기서 팽시키고 원하는 대로 안 간다면 선거 전략이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과도한 권한을 갖게 됐어요. 지금 측근들 데리고 날카로운 칼날을 가지고 좀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 함부로 이야기했다는 공천에서 불이익 받죠. 또 아시다시피 좀 총선 이후에는 김종인 위원장이 당을 계속 끌고 간다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략적으로 지금 인내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국내에 변화된 환경에 있어서 친노 세력들이 여기서 큰 목소리를 내가 좋을 게 없습니다. 내면 낼수록 많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아시다시피 개성공단 폐쇄에 대해서도 처음에는 반대 의견이 한 60대 45 정도 됐다가 지금 갈수록 개성공단 폐쇄 잘했다는 게 더 높아지고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표심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런 아주 미묘한 변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과거에 친노 패권인데 요즘에는 김종인 패권이라는 얘기가 돌더라고요. 실제로 김헌태 전 한국사회조사연구소 소장, 그분이 이번에 새로 여론조사 담당 공천에서 좀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게 됐는데, 그래서 영입한 이철이 두문정치 전략연구소 소장이 물을 먹었다, 밀렸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어떻게 된 겁니까? 물 먹은 것 같다라고 표현하기보다 원래는 총선 관련 전략기획에 대해서 전권을 행사하는 전략기획본부였다면 지금은 공천 관리 기능하고 그리고 선거 전략 기능하고 두 개를 나누어서
공천 관리와 관련된 상황은 그 김원태 그 소장이 공천관리위원이기 때문에 거기서 맞는 걸로 하고, 공천관리와 관련된 나머지 재반의 선거 판세 분석이라던가 또 공천관리에서 전략적으로 총선에서 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분담을 했다고 하고요. 이철희 소장은 본인 스스로가 선수로 비례대표로 뛰고 싶어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역할 분담하는 것에 대해서 흔쾌하게 나눴는데, 아무래도 그 김종인 위원장에 대해서 말은 못하지만 당직자들이 외부에서 온 사람들, 김원태 소장이라든가 이런 사람을 모시고 들어왔기 때문에 당직자들이 거부감이 있는데, 아마 그런 분들이 좀 약간 저항감을 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 그런 얘기, 그런 실무적인 배치 말고 실질적으로 김종인 위원장이 선거 전략에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전에는 문재인 대표 사퇴 이전에는 문재인이냐 안철수냐라고 하는 야권에서의 그 누가 우위 구도를 가질 것인가가 선거의 전략의 주요한 포인트였다고 한다면, 김종인 대표가 들어오면서 일정하게 당을 수습하고, 그리고 경제민주화, 민생의 문제를 가지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양강 구도로, 여야 야야의 구도로 선거가 전략을 전환했다고 볼 수 있고요. 일단 그 죄송한 얘기지만 국민의당은 3강 구도에서 좀 그 2강 1약 정도로, 2강 1중 정도로 좀 빠진 게 아니냐는 속에서 김종인 의원이 공세적으로 선거 전략을 바꾸는 바람에 문재인 대표 때 부득이하게 양양자 전 상무라던가 그리고 김병관 전 대표 이런 분들을 전북이나 광주에 출마시키려고 한 전략을 바꿔서 좀 더 공세적으로 안철수 국민의당이 아닌 새누리당이 있는 수도권 지역에 접경 지역으로 배치하려고 하는 그런 아마 전략의 전환 속에서 나오는 그 전체적인 판세 선거 전략 대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뭐 일각에서 뭐 김원태 소장을 두고 부친이 김종건 전두환 정권 때 청와대 사정수석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친분 때문에 그분 세운 게 아니냐 뭐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 취지에서 물어봤던 두 분이 같은 수석이었으니까 뭐 친분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뭐 그렇게 김종인 의원이 그런 걸로 세웠다고 보지는 않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상황을 더민주당 상황을 가장 관심 있는 대목이 물갈이 폭이 20%였다. 근데 홍창선 공천심사위원장은 뭐 절반 이상까지 될 수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가능성을 두고 좀 회의론이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목표는 20%였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공천을 하는 과정들, 그리고 경선과 또 최종 결선을 해서 마지막 선거까지 간다면은 저는 물갈이 폭은 거기까지 갈 수 있지 않은가. 그러나 이번 공천의 과정에서는 그 수준까지 뭐 40 내지 50까지 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나 최종적인 결과로는 그동안의 역대 선거에서도 그렇지만 상당히 많은 물갈이가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누리당도 그렇고 또 더민주에서도 그동안 발굴되지 않았던 좋은 분들이 많이 발굴이 됐습니다. 이런 분들이 새로운 정치 역할을 담당한다면 그런 분들을 통해서 또 물갈이를 할 수 있고요. 그러나 또 우리 현재 사실은 저는 정치의 문제점이 그런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너무나도 현실 정치를 매도하는, 사실은 막상 국회 가서 뭐 보시거나 그렇다면 굉장히 많은 입법 활동도 이루어지고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나 현재 보여지는 행태와 흐름이 그렇게 보여졌기 때문에 국회에 대한 회의론들 많은 건데요. 그중에서도 열심히 하는 분들을 잘 발굴하고 또 지켜야 될 부분도 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도 나이가 뭐 90세 가까이 될 정도가 되더라도 상원 활동하면서 좋은 법안도 만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빠르게 초선, 재선 물갈이가 사실은 너무 심하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했던 의정활동이라든가 그동안의 성품이라든가 다양한 부분을 평가하고 또 지역민들의 뭐 평가도 있겠죠. 이런 부분을 통해서 능력이 있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또 계속 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그러나 그 평가에서 나쁜 분들, 또 지역민들이 교체를 원하는 분들은 과감하게 새로운 인물들을 등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발굴된 많은 분들 중에 그동안 새로운 드라마를 쓰신 분도 있고, 인생 역전이라든가 또는 새로운 정치의 좌표, 또 민생의 지표, 그 제시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중요한 말씀 한 말씀은 제가 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국민들이 좀 잘 아셔야 될 게, 지금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에서 공천 과정에서 정말 눈여겨봐야 될 게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께서 얼마 전에 문재인 대표 여기 서울 오셨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시스템 공천한 그거 태평성대나 하는 이야기 이거 안 된다. 이건 휴지통에 버리고, 그 이후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민의 비난을 받는 싸움꾼도 정리돼야 되고, 또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봤어요. 이 대목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통진당과 관련 있는 인사들 배제하겠다.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읽은 거예요, 김정인 위원장이. 그럼 뭐라 했어? 막말 분자들, 국민한테 혐오감을 주는 막말을 통해 가지고 정말 저 친구들, 미안합니다. 정말 저분들 왜 그러시냐? 이렇게까지 하는 분들은 정리하겠다. 이 흐름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 흐름만 잘 돼도
대한민국 정당 정치가 한 단계 성숙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된다. 그래서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역할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상당히 커졌습니다. 네, 한 두고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장 교수님. 네. 방금 말씀하셨는데 예. 자, 그렇다면 사실상 지금 국민의당하고 민주당 차이가 운동권 출신이냐 운동권 출신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운동권 출신 인사들이 절반을 잘라내야지 이렇게 민주당이 산다 뭐 그런 말도 있어요. 과연 그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렵다고 봅니다. 현재 어떤 권력 구도상 2003년도 열린우리당을 창당한 세력들이 더민주당의 근간이 세력이 지금 떠받치고 있는데 그 당원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위에 나온 몇 분들은 공천 탈락할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 이미 17명이 탈당한 상태에서 20% 컷오프가 되기는 상당히 어렵다. 현실적으로 총선에서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인위적으로 물갈이 하든가 전략공천으로 내려꽂든가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당이라는 어떤 보금자리가 또 딱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50% 잘라내면 50%가 글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총선이 끝나고 나서 선거에서 실패하면 그 책임은 결국은 문재인 대표가 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자리도 부족하고 탈락을 시켜도 갈 데가 있고 그리고 27명이 많이 지금 모셔왔지만 영입으로 이분들 줄 자리가 없어서 지금 이분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정치 신이라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고 현실 정치에 내려보내면 경쟁력이 안 됩니다. 정치도 어떤 테크닉이 있어야 되고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그 뿌리 깊은 어떤 감각적인 그런 정치 테크닉을 익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무조건 전략공천을 내려꽂는다 해서 그분들이 국민의당과 경쟁해서 이겨서 돌아오겠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현실이 그렇다는 것이고 이런 어떤 고충은 있다고 봅니다. 예, 이제 좀 잠시 국민의당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그 보니까 광주 지역에서 많은 지역 그 신청자가 몰려 있는데요. 그걸 떠나서 안철수 대표 어떻게 보십니까? 뭐 옆에서 정무팀장으로 모셨는데 그렇게 칼을 휘두르고 이렇게 단호함이 있는 분이신가요? 그렇죠. 뭐 김한길 대표하고 안철수 대표의 차이가 사실은 남들이 보기에는 김한길 대표가 남성적이고 마초 같고 안철수 대표가 좀 여성적이라고 하는데 사실 반대입니다. 안철수 대표는 대권에 대한 큰 꿈이 있기 때문에 뭐 어지간한 사람이 대통령 후보 나가려고 1,500억이란 거금을 1,500만 원이 아닙니다. 1,500억을 사회에 기부하고 서울시장이라든가 대권을 양보하고 이런 큰 결정을 함부로 잘 못하는 사람인데 그런 과단성 있는 결단은 많이 하는데 최근에 뭐 몇몇 참모들이 나가고 보좌진들이 그 자주 교체되면서 자기 사람 못 챙기느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 보면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아니 김종인과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그 개성공단에 대해서 김종인은 그 폐쇄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그러고 문재인 대표는 그건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선거 전략을 의식한 그 투트랙으로 중도와 진보층을 그 함께 집토끼 산토끼를 겨냥한 선거 전략이라고 하고 안철수 국민의당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정체성이 혼란스럽다, 엇박자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사람들이 나가면 인큐베이팅해서 많이 내보낸다고 하고 안철수 의원 사람을 못 챙긴다고 그렇게 비판하는데 그런 그 얘기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은 제가 보기엔 좀 억울한 측면도 있겠죠. 잣대가 이중적이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의 초기에는 그 문재인 대표의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문재인이라고 하는 중심이 서 있고 외연을 확대하기 위한 김종인 대표를 영입한 거라고 한다면 지금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당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지 않은 속에서 그런 전략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들이 혼란으로 비출 수밖에 없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좀 양해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두목에서 개인적으로 하나 좀 볼게요. 지금 23명이 지금 바뀌었다 그랬잖아요. 보좌관. 그런데 지금 소장님도 그쪽 정무 보좌를 하셨는데 방출당하신 것 같은데 왜 그런 상황이 반복되는 건가요? 아니 그 지금 계신 분들이 뭐 어떤 이념이 안 맞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챙겨주지 않은 건지? 저는 뭐 제가 반대한 거는 뭐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연대를 통해서 그 낡은 정치와 새로운 정치의 대결 구도를 만들었으면 했는데 그 두 분이 연대가 깨지고 탈당을 하시게 되면서 그에 대해서 정치적인 그 조언을 하는 게 더 이상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만뒀지만 다른 분들도 개인적 사정이 있겠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그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자르고 안 자르고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네, 지금 현재 광주는 천정배 그리고 전북은 정동영 이렇게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이 두 사람이 공천에도 관여할 텐데 그렇게 되면 또 뭐 안철수, 정동윤, 천정배 세에서 분란이 일어날 것 같다. 뭐 그런 전망도 있는데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분란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선거가 사실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정동영 전 의원 적극적으로 사실은 이상돈 교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영입을 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안철수 대표의 이 선거 전략을 본다면 저는 분명히 중도적인 포지션에서 보수도 껴안고 진보도 같이 포용하는 그런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런 흐름이 새로운 당을 만든 안철수 대표의 그런 지향에도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신에 어느 정도 포용해서 끌고 나갈 리더십이 있느냐, 리더십이 과연 그동안에 보여줬던 사실은 좀 전체를 포용하고 끌어안는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런 걸 보여줄 수 있느냐의 문제고요. 그렇다면 천정배, 정동영 두 분은 굉장히 진보 쪽에 더 가까운 분이고 안철수 대표는 좀 중도적인 그런 성향이 강하시지 않습니까? 안철수 대표는 중도적인 성향이 확실합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저 개성공단 문제 이렇게 북한 비판 안 하고 박근혜 대통령만 비판한 거 보니까 안보도 진보 같은데 좀 헷갈려서 여쭤보고. 저는 그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복지라든가 안보라든가 다양한 파트에서 어떤 부분은 좀 더 진보적이고 어떤 부분은 좀 보수적인 컬러를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그동안에 보였던 비향으로 본다면은 중도에 가까운 진보적인 그 중간 성향으로 저는 판단이 되는데요. 그 정체성 문제는 좀 접어두고요. 이제 광주 지역 가장 소위 핫하게 붙었습니다. 천정배 의원이 뉴 DJ들을 뭐 어떤 뜻인지 좀 약간 감이 안 오는데 뉴 DJ들을 공천하겠다. 그렇지만 안철수 의원 개인적으로도 뭐 많잖아요. 임내연, 권은희 여러 명 많은데 어떤 식으로 대결이 이루어질런지 누가 이렇게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보십니까, 교수님? 지금 그것도 이제 우리 한국 정치의 큰 문제가 지역 패권주의, 이념 패권주의, 또 개파 패권주의인데 그 민낯이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천정배 의원 입장에서는 국민의당 입당하면서 기존에 있는 현역 의원들 자기가 보면 마음에 안 듭니다. 바빠야지 자기 입지가 생기는 거 나중에 대통령 후보 경선 때 광주 점령한 현역 의원들하고 게임을 할 거고 안철수 의원 쪽에서 보면은 아니 그래도 자기하고 처음부터 같이 탈당한 사람들 당을 이끌어야지 천정배 의원이 추천하는 그런 사람들이 광주 국회의원을 점하면 향후 호남에 큰 정치적 기반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역 패권, 이념 패권, 개파 패권의 그런 민낯이다. 근데 말이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 저도 이제 이런 정치 논평을 하면서 신문을 보면서 새벽에 많은 생각을 하는데 과연 뭐 물론 DJ 햇볕 정책, 평화 사상 다 좋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 정치의 큰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정말로 바뀌고 있다. 물이 지금 썰물이 왔다 밀물이 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호남에도 이제 DJ 대통령의 훌륭한 사상도 좀 미래지향적인 이야기를 하고 새로운 정치 철학을 이야기하고 실용주의를 정말로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인들이 나와서 호남 민심을 끌고 갈 때 정말 미래의 호남의 큰 정치인으로 크지 않느냐. 맨날 과거만 가지고 이야기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지역 패권주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치 발전도 별 도움이 안 되고 그리고 좋은 인물도 못 키우고 정당도 많이 났지만 한국 정치도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좀 폭넓은 말씀을 좀 올려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약간의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뉴 DJ라는 그 천정배 의원의 표현 속에는 과거의 우리 사회의 민주화 또 다양한 경제 발전과 성장을 이룬 그런 부분들을 그동안에 가져왔던 호남의 정신을 통해서 우리의 민주주의를 구현하자.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인물을 찾겠다는 거죠. 저는 뭐 누구가 마음에 들고 이런 차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 정치가 그렇게 사실은 뭐 저급한 수준은 아니고요. 그리고 그런 인물들을 찾는 과정에서 사실 우리 사회가 현재 굉장히 큰 권위주의의 퇴행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나 뭐 이런 해외 언론이 걱정할 정도로 세월호 참사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우리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지만 아직도 2년이 가까워지는데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지금 길거리를 떠돌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권위주의 현실에 대해서 민주화도 견인하면서 동시에 산업화라든가 이 경제 성장도 같이 해낼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진정한 미래의 권력이 돼야 될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천정배 의원이 얘기하는 신뉴 DJ라는 흐름은 이 시대를 좀 더 민주화와 산업화의 성과를 결합을 시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일요일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